아버지가 이게 돌아가시고 말이 됩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영정사진 수가 앞에 있어? 놓인 국화꽃들이 시들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아버지, 그것에 이게 말이 신경 쓰지 됩니까? 않았다. 모든 관심은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유언장 공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검은색 타원형 테이블, 그 주위로 5형제가 둘러앉아 있었다. 장남인 민호는 가장 상석에, 그 옆으로 차례대로 둘째 민수, 셋째 민재, 넷째 민석, 막내딸 민정이 자리했다. 모두의 시선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김 변호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에서 문서를 꺼내며 말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유언장이며 공증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민호는 목을 가다듬었다. 44세의 그는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을 줄 알았고 실제로 지난 10년간 회사 경영에 참여해왔다. 30억 규모의 건설업체와 강남 아파트 2채, 그리고 고향의 땅들. 장남으로서 당연히 절반 이상은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나 박성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회사 지분 60%는 둘째 민수에게 물려준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다. 그는 외국에서 MBA를 따고 돌아와 최근 2년간 회사 일을 도왔지만 형을 제치고 경영권을 물려받을 줄은 몰랐다. 둘째, 강남 반포동 아파트는 셋째 민재에게, 서초동 아파트는 넷째 민석에게 물려준다. 민재와 민석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각각 15억씩은 될 터였다. 셋째인 민재는 의사였고 넷째인 민석은 공무원이었다. 둘 다 평생 집 걱정은 없어지는 셈이었다. 셋째, 고향 충주의 땅과 건물들은 막내 민정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예금 5억 원도 민정이가 갖는다. 막내딸 민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결혼을 앞둔 그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직 민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장남인 그는 긴장한 채로 변호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넷째, 회사 지분 나머지 40%는 직원들에게 성과에 따라 배분한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아직 자신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혹시 마지막에 가장 큰 것을 발표하는 건 아닐까? 다섯째, 기타 부동산과 유가증권은 사회에 기부한다. 변호사가 잠시 멈추었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민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장남 민호는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는다. 거실에 폭탄이 터진 듯한 침묵이 흘렀다. 민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다른 형제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님께서 명시하셨습니다. 장남 박민호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평생 장남으로 살면서 아버지 회사 일도 도왔는데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형, 진정해. 둘째 민수가 손을 내밀었지만 민호는 그것을 뿌리쳤다. 나는 대학도 포기하고 아버지 사업 도왔어. 회사가 어려울 때 내 전세금까지 빼서 도왔다고. 그런데 이게 뭐야?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40년 넘게 장남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는데 이런 결과라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혹시 아버님께서 별도로 남기신 말씀은 없나요? 셋째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유언장에는 이유에 대한 별도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장남은 상속에서 제외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민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44년을 장남으로 살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럴 수 있어? 유언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대답했다. 공증도 받았고 아버님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신 게 확실합니다. 막내 민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오빠, 아버지께서 분명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우리끼리 나눠서. 됐어. 내가 동정받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민호가 소리쳤다. 나는 내 권리를 찾을 거야. 법적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법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렵다고?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지? 민호의 눈이 번뜩였다. 법정에서 유언무효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은. 좋아. 그렇게 하자.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44년간 장남으로 산 게 이런 대접받을 일인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둘째 민수가 일어나서 형에게 다가갔다. 형, 우리끼리 상의해서 나눠 갖자. 아버지 뜻이 어떻든 혈육끼리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 형. 우리가 다 나눠 갖자. 넷째 민석도 동조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 하지만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해.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민호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 정말 이유도 없이 나를 버리신 건가요? 44년간 장남으로 살아온 제가 그렇게 부족했나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다. 오늘 유언장 공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법적 절차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마치 자신의 심정과 닮아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해. 아버지는 평생 장남인 나를 가장 아꼈는데. 민호가 중얼거렸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아버지께서 그냥 나를 버릴 분이 아니야. 그때 변호사가 문을 나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잠깐 망설이더니 다시 돌아서서 말했다. 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별도로 봉인된 편지를 맡기셨는데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유언장 공개 후에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아버지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내 아들들에게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것을 읽어라. 형제들이 모두 봉투를 바라봤다. 무언가 중요한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았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이 안에 아버지가 나를 상속에서 제외한 이유가 들어있는 거군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알 준비가 되었을 때 읽어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형제들은 모두 그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의 손이 덜덜 떨렸다. 정말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이유가 그 안에 적혀 있을까? 그 이유를 알고 나서도 자신이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알아야 했다. 44년간의 장남으로서의 삶이,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형, 열어봐. 막내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모두 알 권리가 있어.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봉투를 찢어 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순한 상속 다툼이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더 깊고 아픈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이 유독 슬퍼 보였다. 마치 살아생전하지 못한 말들이 그 편지 속에 모두 담겨 있다는 듯이. 민호의 손이 봉투를 찢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크게 울렸다. 형제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다. 봉투 안에서 여러 장의 종이가 나왔다. 첫 번째 종이 위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아버지에게도 할 말이 있다. 민호는 그 글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의 글씨체가 평소보다 떨려 보였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이런 편지를 써야 했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뭐라고 써 있어, 형? 둘째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다. 그런데 읽을수록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너는 항상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부모의 사랑도 형제들의 존경도 그리고 미래의 상속까지도. 하지만 민호야, 장남이라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었다는 걸 너는 언제쯤 깨달을까? 이게 뭔 소리야? 민호가 중얼거렸다. 편지 내용이 예상과 달랐다. 따뜻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아니라 마치 자신을 질책하는 듯한 내용이었다. 2018년 겨울, 회사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나? 내가 전세금을 빼서 도와줬다고 했지만 사실 그 돈으로 너는 주식 투자를 했었다. 회사에 준 돈은 따로 대출을 받아서 충당했으면서 가족들에게는 자신이 희생한 것처럼 말했었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일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형, 무슨 내용이야? 안 좋은 일이야? 셋째 민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편지를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말 같은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당황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 일까지 알고 있었다니. 그때는 정말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 회사 상황도 나쁘고 주식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내서 회사를 도우려고 했던 건데 편지를 계속 읽어나가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2020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너는 해외 출장이 있다며 간병을 민정이에게 맡겼다. 하지만 사실 그때 너는 골프 여행을 가 있었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너를 찾으며 우셨던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일도 아무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다 알고 있었을까? 그때 민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 급한 일이 있었는데. 하지만 변명은 공허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것은 평생의 후회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진실까지 알고 있었다니. 막내 민정이 민호의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빠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민호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편지를 접었다. 아버지가 마지막 인사를 하신 거야. 하지만 편지는 더 있었다. 두 번째 종이를 펼치자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민호야, 너는 항상 겉으로는 효자였다. 가족 모임에서는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모시는 것처럼 행동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장남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민호는 편지를 읽으면서 점점 화가 났다.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 같았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다니. 작년 추석 때
내가 가족들에게 아버지 건강 때문에 걱정이라고 말하면서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는 빨리 유산 정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뭐라고? 민호가 무의식적으로 소리쳤다. 형제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다. 형, 뭐가 써 있는 거야? 둘째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편지를 다시 접으며 일어났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친구들과의 사적인 대화까지 감시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때 그런 말을 한 것은 정말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다. 회사도 어렵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걱정되는 마음의 한 말이었는데 세 번째 종이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가장 실망했던 것은 지난해 민수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였다. 너는 형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민수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민수가 성공하면 내 지위가 흔들릴까봐 걱정했던 거지. 민호는 편지를 바닥에 던졌다. 이건 너무해. 형제들이 모두 놀라며 민호를 바라봤다. 형, 무슨 일이야? 민수가 일어나서 민호에게 다가갔다. 아버지가 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겠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44년을 장남으로 살았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구나. 민호는 거실을 서성이며 분노를 터뜨렸다. 내가 완벽하지 않은 건 인정해. 하지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회사 일도 도왔고 부모님도 모셨고 형제들도 챙겼어. 형, 진정해.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민재가 차분히 물었다. 민호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고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민호야,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았다. 내 사랑도 가족들의 인정도 그리고 장남으로서의 권위도 이제는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가 되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분노의 눈물이었다. 사랑한다고? 이게 사랑이야? 민호가 편지를 흔들며 소리쳤다. 44년간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일일이 기록해두고 그걸 근거로 나를 상속에서 제외하는 게 사랑이라고? 형제들은 민호의 격분한 모습에 당황했다. 평소 침착하고 이성적이던 형의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민호가 계속 소리쳤다. 민수 사업 걱정한 게 잘못이야? 경쟁심이 있는 게 잘못이야? 어머니 간병을 못한 게 그렇게 큰 죄야? 막내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빠, 아버지께서 분명 다른 뜻이 있으셨을 거야. 그렇게 화내지 마. 다른 뜻? 민호가 비웃었다. 편지에 다 써 있어. 아버지는 내가 이기적이고 가식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셨어. 그래서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야. 민호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아버지, 정말 이게 공평해요? 44년간 장남으로 산 게 이런 평가받을 일인가요? 다른 애들은 다 받으면서 왜 나만 없어요? 둘째 민수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 우리끼리 나눠 갖자고 했잖아. 아버지 뜻이 어떻든 혈육끼리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민호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다. 동정받기 싫어. 내가 원하는 건 내 정당한 몫이야. 44년간 장남으로 살았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는 편지를 다시 펼쳐들고 마지막 문장을 큰 소리로 읽었다. 이 편지와 함께 너에게 진짜 선물을 남겨놓았다. 그것을 찾으면 너는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선물이라고? 이런 모욕적인 편지 말고 또 뭔가 있다는 거야? 형제들이 서로 바라봤다.
편지에 언급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민호는 편지를 구겨서 던졌다. 좋아. 아버지가 뭘 남겨놓으셨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그 소위 진심이라는 게 뭔지도 알아보자. 그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혹시 그곳에 또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 형제들도 뒤따라갔다. 서재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다. 책장 가득한 책들과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민호는 책상 서랍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가장 아래 서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작은 열쇠였다. 이 열쇠가 뭘 여는 건지 알아? 민호가 형제들에게 물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셋째 민재가 갑자기 뭔가 떠올랐다는 듯이 말했다. 혹시 창고? 아버지가 지하에 개인 창고를 만들어 놓으셨잖아. 민호의 눈이 번뜩였다. 맞아. 그 창고에 뭔가 있을 거야. 형제들은 모두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 창고는 평소에 잠겨 있어서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민호가 열쇠를 넣어 돌리자 창고 문이 열렸다. 창고 안에는 여러 개의 박스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앙에 놓인 큰 금고였다. 저 금고에 뭔가 있을 거야. 민호가 다가갔다. 금고에는 번호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4자리 숫자를 입력해야 했다. 비밀번호가 뭘까? 민수가 중얼거렸다. 민호는 여러 숫자를 시도해 봤다.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결혼기념일. 하지만 모두 틀렸다. 그때 막내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우리 형제들 생일? 민호는 자신의 생일인 315를 입력해 봤다. 하지만 역시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민수의 생일 627을 입력하자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둘째 생일로 열리네. 민호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금고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함께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다. 민호야, 정말 마지막까지 읽을 용기가 있느냐? 진실은 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좋아, 아버지. 끝까지 가보자. 내가 얼마나 나쁜 아들인지, 얼마나 실망스러운 장남인지 확인해보자. 그는 편지를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편지에 담긴 내용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단순히 그의 실수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숨겨온 더 큰 비밀이 담겨 있었다. 민호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니면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금고는 열렸고 편지는 그의 손에 있었다. 이제 마지막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속 편지를 펼쳤다. 형제들도 모두 그의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편지지는 다른 것들과 달리 누렇게 바랜 것이 오래된 것 같았다. 민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겠구나. 하지만 이 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민호는 계속 읽어내려갔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민호야,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뭐라고? 민호가 무의식적으로 소리쳤다. 편지가 그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형제들이 모두 민호를 바라봤다. 형, 뭐라고 써 있어?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편지를 다시 읽어봤지만 글자는 분명했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민호가 중얼거렸다. 44년을 아들로 살았는데 갑자기 친아들이 아니라고?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다. 1979년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의 일이다. 어머니는 그때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고 어머니는 혼자서 외로움을 견뎌야 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설마 어머니가. 그때 어머니를 위로해준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던 김철수 삼촌이었다. 너도 어릴 때 자주 봤던 그 삼촌 말이다. 민호는 김철수 삼촌을 기억했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이자 절친이었던 그는 민호가 어릴 때 자주 집에 놀러 왔었다. 그런데 민호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었다. 어머니와 김삼촌 사이에 잠깐의 감정이 있었고 그 결과 내가 태어났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내 아들로 받아들였다. 편지를 읽던 민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44년간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형,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막내 민정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계속 읽어볼게. 처음에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너는 어린 시절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다. 아버지는 너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고 장남으로 키웠다. 너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따랐고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다.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던 것은 진짜였던 건가? 하지만 내가 커가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특히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 너는 달라졌다. 김철수의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았다. 김철수 삼촌의 성격? 민호가 중얼거렸다. 그는 김철수 삼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 보려 했다. 편지에 그 설명이 나와 있었다. 김철수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매우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실제로 그는 나를 배신하고 어머니와 관계를 가졌으니까. 민호는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그런 사람의 피를 받았다는 말인가? 내가 20대가 되면서부터 김철수와 닮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고문이었다. 겉으로는 효자를 연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 계산하는 모습, 형제들을 사랑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경쟁 상대로 여기는 모습. 민호는 편지를 읽으면서 점점 분노가 치밀었다. 그럼 아버지는 처음부터 나를 의심하고 지켜봤다는 거야? 친아들이 아니라서? 아니다, 민호야. 아버지는 너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걱정한 것이다. 내가 김철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는 그와 더 닮아갔다. 편지에는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와 있었다. 2015년 내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너는 회사 일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권위적이었고 실적보다는 정치적인 술수에 능했다. 민호는 그때를 떠올렸다. 물론 실수도 있었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지난해 회사 구조조정 때였다. 너는 민수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거짓 보고서를 만들었다. 민수의 능력을 폄하하는 내용으로 말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거짓 보고서? 민호가 당황했다. 그때는 정말 회사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민수의 경험 부족을 지적한 것뿐이었는데 편지는 계속되었다. 내가 진짜 김철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작년이었다.
DNA 검사를 해본 결과였다. 금고 안에는 편지와 함께 DNA 검사 결과서도 들어 있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친부관계 확률 0%. 이게 진짜야? 민호가 중얼거렸다. 그 순간 둘째 민수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 무슨 일이야? 도대체 뭐가 써 있는 거야? 민호는 편지를 내려놓고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야, 나는 너희 친형이 아니야. 뭔 소리야? 민수가 놀라며 말했다.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고. 나는 김철수 삼촌의 아들이래.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제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다. 민호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민호야, 이 진실을 알려주는 이유는 너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를 자유롭게 해주려는 것이다. 44년간 너는 장남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 친아들이 아닌 주제의 장남 역할을 강요받으며 살았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아라. 민호는 편지를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허탈감,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 너는 이제 박씨 집안의 장남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다. 44년간 함께 살아온 정은 혈연보다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민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44년간 거짓으로 산 거네. 나는 누구야? 박민호야, 김민호야? 막내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빠는 우리 오빠야.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야?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들은 몰라. 44년간 장남으로 살면서 느꼈던 그 책임감, 그 무게감. 그런데 그게 다 가짜였어. 편지에는 마지막 한 줄이 더 있었다. 금고 안에 김철수가 남긴 편지도 있다. 내가 원한다면 읽어봐라.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해라. 진짜 아버지는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민호는 금고를 뒤져서 또 다른 편지를 찾았다. 봉투에는 민호에게라고 적혀 있었는데 글씨체가 아버지 것과는 달랐다. 이게 김철수 삼촌이 쓴 편지인가? 민호가 중얼거렸다. 편지를 열어보니 정말 김철수의 편지였다. 민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이구나. 미안하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연락하지 못해서. 민호는 계속 읽어나갔다. 사실 나는 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너를 지켜봤다. 멀리서라도 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성수 형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김철수 삼촌을 못 봤구나. 민호가 중얼거렸다. 민호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너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모두 채워준 아이다. 성수 형이 너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다. 사실 나는 지난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편지는 내가 죽기 전에 성수 형에게 맡긴 것이다.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성수 형도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민호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다. 친부도 이미 죽었다니. 민호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이해한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성수 형은 평생 너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그 사랑만큼은 가짜가 아니었다. 민호는 두 편지를 모두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44년간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누구지? 민호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박민호인지 김민호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도 아닌 건지. 형제들은 모두 민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셋째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 아니, 민호 형.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44년을 가족으로 살았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들은 몰라. 장남이라는 짐을 지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런데 그 모든 게 가짜였어. 민호는 일어나서 창문을 바라봤다. 밖은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아버지. 아니, 박성수 아저씨는 왜 이런 방법을 택하신 걸까? 민호가 중얼거렸다. 차라리 살아계실 때 말씀해 주셨으면.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자신을 상속에서 제외한 진짜 이유를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 자유는 너무 무거웠다. 44년간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자유는 오히려 고통이었다. 민호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이게 저를 위한 선택이었나요? 진실을 아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닌데. 하지만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이제 시작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금고 안에는 아직 읽지 않은 서류들이 더 있었다. 혹시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민호는 다시 금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이왕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으니 끝까지 가보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충격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마지막 진실은 훨씬 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는 금고 안을 더 뒤져보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닿은 곳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다. 이번에는 봉투가 두껍고 무거웠다. 겉면에는 최종 진실 마이너스 민호가 꼭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뭐가 있는 거야? 민호가 한숨을 쉬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민호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김철수 삼촌이 함께 찍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어머니가 김철수 삼촌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아버지는 멀찍이 떨어져서 서 있었다. 이 사진은 뭐지? 민호가 중얼거렸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78년 5월 마이너스 철수와 미영이의 약혼식. 약혼식? 민호가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김철수 삼촌과 약혼했었다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원래 약혼자는 김철수였고 아버지는 그의 절친이었던 것이다. 더 많은 사진들을 보니 상황이 더 명확해졌다. 어머니와 김철수가 행복해하는 사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축복해주는 아버지의 모습들. 두 번째 문서는 1978년 10월자 신문 기사였다. 유명 건설업체 후계자 김철수 씨 교통사고로 중상이라는 제목이었다. 기사를 읽어보니 김철수가 결혼 준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6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머니를 돌본 것이 아버지였다. 그래서 민호가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한 거구나. 세 번째 문서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1979년 3월의 병원 기록이었는데 김철수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한 후였다. 김철수 삼촌이 깨어났을 때는 이미 늦었던 거야. 민호가 중얼거렸다. 마지막 문서는 아버지가 직접 쓴 일기장이었다. 1979년부터
1980년까지의 기록들이었다. 1979년 4월 15일 철수가 깨어났다. 미영이와 결혼한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친구를 배신한 것일까? 1979년 5월 3일 철수가 미영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미영이는 이미 내 아내인데. 1979년 6월 10일 미영이가 철수를 만났다.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영이가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었다. 민호는 일기를 읽으면서 당시 상황을 상상할 수 있었다.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었을까. 1979년 8월 20일 미영이가 임신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가 내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다. 미영이가 철수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부터 의심하셨구나.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1979년 12월 1일 민호가 태어났다.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철수를 닮았다. 하지만 상관없다. 내가 키울 것이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자신이 친아들이 아님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1980년 2월 14일 철수가 이민을 간다고 했다. 아마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나도 이해한다. 김철수 삼촌이 이민을 갔었구나. 그래서 어릴 때 가끔 보다가 사라진 거였어. 일기는 계속되었다. 1985년 6월 민호가 6살이 되었다. 정말 철수를 많이 닮았다. 하지만 성격은 다르다. 철수보다 더 따뜻하고 순수하다. 1990년 9월 민호가 중학생이 되었다. 철수가 미국에서 돌아왔다고 연락이 왔다. 하지만 만나지 않기로 했다. 민호에게는 혼란만 줄 뿐이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김철수 삼촌을 못 본 거였구나. 하지만 일기의 중간 부분에서 민호는 또 다른 진실을 발견했다. 1995년 12월 오늘 병원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의사가 말하기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체질이라고 한다. 선천적인 문제였다고. 민호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그렇다면 민호뿐만 아니라 민수, 민재, 민석, 민정까지 모두 내 친아이들이 아니라는 말인가? 뭐라고? 민호가 소리쳤다. 형제들이 모두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형, 무슨 일이야? 민수가 다가왔다. 민호는 일기를 다시 읽어봤다. 분명히 그렇게 써 있었다. 1995년 12월 25일 미영이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미영이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다음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고백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미영이의 고백 민호는 철수의 아이가 맞다. 하지만 민수부터 민정까지는 모두 당신의 아이다. 의사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의사의 말이 맞다면 민수, 민재, 민석, 민정도 모두 다른 사람의 아이들이다. 민호는 충격에 빠져 일기를 계속 읽었다. 1996년 1월 DNA 검사를 해봤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5아이 모두 내 친아이가 아니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형제들이 민호를 바라봤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형, 도대체 뭐가 써 있는 거야?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모두 아버지 친아이가 아니야. 거실에 폭탄이 떨어진 듯한 침묵이 흘렀다. 뭔 소리야? 민석이 벌떡 일어났다. 일기에 써 있어. 아버지는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체질이었대. 그래서 우리 5명 모두 친아이가 아니라고.
막내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누구야? 우리의 친아버지들은 누구고? 민호는 일기를 더 읽어보았다. 민수의 친아버지 회사 직원이었던 박 과장. 1981년 무렵. 민재의 친아버지 병원 의사였던 이 선생. 1984년 무렵. 민석의 친아버지 미영이의 대학 동기였던 최 변호사. 1987년 무렵. 민정의 친아버지 교회 목사였던 강 목사. 1990년 무렵. 민호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이 모든 내용을 형제들에게 말해야 하나? 그런데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 1996년 2월 마이너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나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이 아이들은 모두 내 아이들이다.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다. 미영이와 이혼하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그렇게 되면 아이들만 불행해진다. 나는 이 5아이를 끝까지 내 아이들로 키우기로 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을 키워주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미영이는 다시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절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2020년 마이너스 미영이가 세상을 떠났다. 평생 약속을 지켰다. 나는 그녀를 용서했고 사랑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2024년 마이너스 나도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5아이를 내 아이들로 키운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다만 민호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 그는 44년간 장남의 무거운 짐을 졌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았으면 한다. 민호는 일기를 덮고 형제들을 바라봤다.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그럼 우리는?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진짜 아이들이야. 민호가 말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막내 민정이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민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44년간 우리가 친형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다르게 대하지 않으셨어. 민석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는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내 아들들아, 혈연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웃고 울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최고의 가족이다. 민호야, 이제 장남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그냥 민호로 살아라.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44년간 느꼈던 모든 부담, 모든 책임감,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제가 친아들이 아닌 걸 알면서도 44년간 아들로 키워주셔서 형제들도 모두 민호주의로 모여들어 함께 울었다. 혈연이 아니어도 아니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수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형, 우리는 친형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44년을 함께 산 진짜 가족이야. 민재도 말했다. 혈연보다 더 끈끈한 건 정이야. 우리에게는 44년의 정이 있어. 민석이 덧붙였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 그게 혈연보다 더 소중한 거 아니야? 막내 민정이 민호를 안으며 말했다. 오빠,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 민호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 44년간 짊어졌던 장남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래, 우리는 아버지가 선택하신 가족이야. 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혈연보다 더 특별한 가족. 영정사진 속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이제야 내 마음을 이해했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때 민호는 금고 안에서 마지막 봉투 하나를 더 발견했다. 겉면에는 진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뭐가 있는 거야? 민호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아버지의 진짜 마지막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뒤바꿀 만한 것이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진짜 유언장이라고 적힌 봉투를 열었다. 형제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다. 지금까지의 충격들로 인해 더 이상 무엇이 나와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았지만 여전히 긴장되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한 장의 편지였다. 글씨체가 다른 편지들보다 더 또렷하고 정성스러웠다. 내 사랑하는 5 아들딸들에게. 민호가 편지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겠구나.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아버지도 44년간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면서 수없이 고민했단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제들도 모두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너희 5명을 내 아이들로 키운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사랑으로 선택한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가르쳐 주었다. 막내 민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 민호야, 너에게는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김철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지만 너를 처음 안았을 때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라고. 민호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장남의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 미안했다. 친아들도 아닌데 그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말이야. 하지만 너는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었다. 고마웠다. 민수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유언을 말하겠다. 첫 번째 유언장은 가짜였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었다. 가짜였다고? 민재가 깜짝 놀랐다. 민호도 당황하며 편지를 계속 읽었다. 진짜 유언은 이렇다. 회사 지분 50%는 민호에게, 나머지 50%는 민수에게 물려준다. 2 사람이 함께 경영하기를 바란다. 뭐라고? 민호가 소리쳤다. 제가 50%를 받는다고요? 강남의 2 아파트는 민재와 민석에게 각각 하나씩. 충주의 땅과 건물은 민정에게. 그리고 예금 10억 원은 5명이 똑같이 나눠 가져라. 형제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첫 번째 유언장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민호야, 내가 회사 지분의 절반을 받는 이유를 알겠니? 그것은 내가 장남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44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이다. 친아들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한 아버지의 감사 표시다. 민호는 편지를 읽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요가 아니다. 만약 너희들이 원한다면 다르게 나눠도 좋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다. 둘째 민수가 일어나서 민호에게 다가왔다. 형, 회사는 우리가 함께 경영하자. 형 혼자서는 너무 힘들잖아. 셋째 민재도 말했다. 나는 의사라서 아파트 하나면 충분해.
형이 더 많이 받는 게 맞아. 넷째 민석도 동조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형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해. 막내 민정이 민호를 안으며 말했다. 오빠 미안해. 그동안 오빠가 혼자 너무 무거운 짐을 졌구나. 민호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 알겠어. 장남이라는 건 짐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너희들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 내 기쁨이었다고. 편지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금고 안에 작은 상자가 있을 것이다. 그 안에는 너희들의 친아버지들이 남긴 편지들이 들어있다. 민호는 금고를 다시 뒤져서 작은 나무 상자를 찾았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로 5개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그 편지들을 읽어봐도 좋다. 하지만 읽지 않아도 좋다.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 민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꺼냈다. 김철수가 쓴 편지였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읽어볼까? 민호가 형제들에게 물었다. 민수가 말했다. 형이 원하면 읽어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 민호는 편지를 열어보았다. 김철수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민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성수 형이 모든 것을 말해준 것이겠구나. 나는 내 친아버지지만 너를 키운 것은 성수 형이다. 그분이 너의 진짜 아버지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지만 멀리서라도 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성수 형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거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이해한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진짜 아버지는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민호는 편지를 다 읽고 접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바라봤다. 너희들도 읽어볼래? 하지만 형제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민수가 말했다.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박성수 아버지가 유일한 아버지야. 민재도 동조했다. 맞아. 44년간 우리를 키워주신 분이 진짜 아버지지. 민석과 민정도 같은 마음이었다. 민호는 5개의 편지를 모두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래, 우리에게는 한 분의 아버지만 있으면 돼. 아버지의 편지는 마지막 문단으로 이어졌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은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다.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증명해 주었다. 이제 너희들도 그런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바란다. 민호야, 마지막으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44년간 장남으로 살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냥 민호로 살아라.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상속만 생각하고 제 권리만 주장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주신 진짜 선물이 뭔지.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사랑. 형제들도 모두 민호 옆에 무릎을 꿇고 영정사진에 절을 했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민재가 덧붙였다. 저희를 친아들 딸보다 더 사랑해 주셔서. 민석도 말했다. 44년간 한 번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 주셔서. 막내 민정이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사랑해요. 영원히 저희 아버지예요. 민호는 일어나서 형제들을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다.
44년간 짊어졌던 모든 부담이 사라진 것 같았다. 이제 알겠어. 아버지가 왜 첫 번째 유언장에서 나를 제외하셨는지. 진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신 거였어. 민수가 민호의 손을 잡았다. 형,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가족하자. 혈연이 아니어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민재도 손을 보탰다. 44년을 함께 산 우리가 가짜일 리 없어. 민석과 민정도 손을 모았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 다섯 형제는 손을 맞잡고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앞으로는 진짜 좋은 형이 될게요. 장남이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민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형, 이제 회사 일 어떻게 할까? 우리 함께 새롭게 시작해보자. 민호도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가족회사로 만들어보자. 직원들도 가족처럼 대하고. 민재가 말했다. 나도 의료 관련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울게. 민석도 동조했다. 법무 쪽은 내가 맡을게. 공무원 경험이 도움될 거야. 민정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가족 모임 챙길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진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줄 거야. 민호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자.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어제까지의 어둠과 혼란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가득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민호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44년간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이었다. 장남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그냥 민호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마워요, 아버지. 진짜 자유가 뭔지 가르쳐 주셔서.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이제야 내 마음을 이해했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다섯 형제는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서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상속이란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물려받는 거였다는 것을요. 44년간 주신 그 사랑을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드릴게요. 바람이 불어와 묘비 앞에 국화꽃들이 살랑거렸다. 마치 아버지가 고맙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박성수의 다섯 아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했다.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으로서 말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진정한 상속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민호는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진짜 자유를 얻었다. 44년간 장남이라는 가면을 벗고 진짜 나 자신이 되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가족의 의미를, 사랑의 소중함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그리고 가르쳐 주셔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일기를 다 쓰고 창밖을 바라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부터는 정말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상속 다툼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